당신 모아둔 돈 내가 다 날렸어. 15억 전부 다. 68세 오병훈 씨가 치매에 걸린 아내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살아온 은행원. 매일 아침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출근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요양병원 침대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내가 매일 써왔던 낡은 가계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몇백 원까지 꼼꼼히 적혀 있는 그 기록들. 30년 넘게 두 사람이 함께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마트 전단지를 모으고 할인 쿠폰을 챙기며 겨울에는 내복을 겹쳐 입어 난방비를 아꼈습니다. 병훈 씨는 점심을 굶거나 도시락을 싸다니며 회식도 되도록 빠졌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15억 원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살기 위해 모았던 그 돈이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68세 은행원이 평생 숫자와 계약서를 다루던 그 사람이 어떻게 15억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외로움이 어떻게 한 사람의 판단력을 무너뜨리는지, 황혼의 설렘이 어떻게 평생의 재산을 앗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훈 씨는 38년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대출 심사, 자산관리, 고객 상담까지 그는 숫자에 정확했고 원칙에 철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계산기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퇴직할 때 그의 통장에는 15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와 예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합쳐서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양병원비와 자신의 생활비까지 한 달에 300이 넘는 돈을 생각하면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병훈 씨는 만족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 아내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건망증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 위치를 잊는다거나 며칠 전에 만난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 슈퍼에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맸고 어느 날은 가스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병훈 씨는 더 이상 혼자 두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눈물을 머금고 아내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날 아내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나를 여기 데려왔어요? 아내의 그 말이 병훈 씨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그 이후로 병훈 씨의 삶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였으며 TV를 볼 때도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은 만나자고 했지만 병훈 씨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즐겨보던 드라마를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없었고 집은 여전히 조용했으며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병훈 씨는 점점 더 집에만 틀어박혔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갔지만 아내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당신 누구예요? 라고 물었고 어떤 날은 아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훈 씨는 그저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는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였던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병훈아. 너 요새 집에만 처박혀 있다며? 이러다 너도 정신 나가겠다. 나랑 골프나 한번 가자. 병훈 씨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골프장에 가봤자 무슨 재미가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친구는 끈질겼습니다. 야, 한 번만 나와. 딱 한 번만. 내가 밥도 살게. 결국 병훈 씨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그냥 친구 얼굴이라도 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골프장에서 그는 유나를 만났습니다. 유나는 50세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고급스러운 골프웨어, 그리고 무엇보다 밝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병훈 씨가 친구와 함께 연습장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옆 타석에서 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스윙은 부드러웠고 자세는 우아했습니다. 병훈 씨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유나가 먼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병훈 씨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친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기 제 친구인데 골프 처음이에요. 오늘 억지로 끌고 나왔죠.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저도 처음엔 정말 서툴렀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병훈 씨는 거절할 틈도 없이 유나의 안내를 받게 됐습니다. 그립은 이렇게 잡으시고요. 어깨는 좀 더 펴시고. 유나가 옆에서 자세를 교정해 줬습니다. 그녀의 손이 병훈 씨의 팔을 살짝 스쳤을 때 병훈 씨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연습이 끝나고 친구가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는 흔쾌히 당연하죠. 라고 답했고 셋은 근처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유나는 자연스럽게 가벼운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골프장 이야기, 요즘 날씨 이야기, 주변 맛집 이야기. 딱히 무겁지 않은 그저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요즘 골프 치러 자주 오세요? 병훈 씨가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2~3번은 나와요.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저한테는 낙이거든요. 유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병훈 씨는 그녀의 밝은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자신과는 다르게 그녀는 삶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식사는 편안하게 이어졌고 세 사람은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헤어질 때 유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골프 치러 오시면 연락 주세요. 병훈 씨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가볍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병훈 씨는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나라는 이름 아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훈 씨는 한참을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만난 그 여성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밝은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눈빛, 오랜만에 느껴본 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병훈 씨는 명함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훈 씨는 평소처럼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아내가 멍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병훈 씨는 저예요. 병훈이요라고 답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훈 씨는 30분쯤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삶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방문,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그리고 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고 저녁을 차려놓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서랍 속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병훈 씨는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골프장에서 뵀던 오병훈입니다. 그때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5분쯤 지나자 답장이 왔습니다. 아, 오빠. 기억하고 계셨네요. 히읗히읗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병훈 씨는 오빠라는 호칭에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냅니다. 병훈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저도 혼자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병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좋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1시간 뒤 두 사람은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유나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병훈 씨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 여기 파스타 맛있어요. 자주 오는 곳이에요. 유나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날씨, 음식, 최근에 본 드라마. 하지만 점점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유나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 이혼했어요. 5년 전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처음엔 참으려고 했어요. 애들도 있고, 집안 체면도 있고, 그런데 계속되더라고요. 결국 이혼했죠. 병훈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유나는 와인 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은 다 컸다고 제 곁을 떠났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그렇게 혼자가 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을 먹어도 혼자고 TV를 봐도 혼자고 그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병훈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았으니까요. 아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후 매일이 그랬습니다. 의미 없는 하루, 텅 빈 집, 끝없는 외로움. 그래서 골프를 시작했어요. 유나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골프를 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되고 이제는 골프가 제 삶의 이유가 된 것 같아요. 병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있어요. 유나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그럼 지금 혼자 계신 거예요? 병훈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녀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병훈 씨의 손등을 가볍게 감싸주었습니다. 오빠,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 그걸 다 견디시느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훈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준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들어간 후로,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도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매일 병원 가서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 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녀가 병훈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빠 혼자 너무 외로우셨겠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말 걸 사람도 없고. 병훈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오빠 이야기 들으니까 더 그래요. 우리 둘 다 참 외롭게 살았네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는 조금 덜 외로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병훈 씨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같은 외로움을 겪은 사람으로서의 공감이었습니다. 병훈 씨는 그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헤어질 때 유나가 말했습니다. 오빠, 다음에 또 만나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병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야말로 오빠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훈 씨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집은 비어 있었고 여전히 조용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외로움이 조금 덜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병훈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공감 어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병훈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저 내일 골프장 가는데요. 같이 가실래요? 둘이서요. 병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단둘이 골프장에 간다는 게 왠지 조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유나는 오빠, 저도 혼자 치면 재미없어요. 같이 가요, 응? 라며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병훈 씨는 결국 그럼 한번 가볼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라운딩 당일 병훈 씨는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하자 유나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여기요. 연한 핑크색 골프웨어를 입은 그녀는 아침 햇살 아래서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라운딩은 즐겁게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병훈 씨의 샷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카트를 탈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9홀을 돌았을 때쯤 유나가 카트를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랑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병훈 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병훈 씨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유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병훈 씨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으니까요.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유나가 가볍게 그를 안았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병훈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유나의 따뜻함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게 됐습니다.
골프장도 함께 나가고 저녁도 같이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강변을 걸으며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유나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병훈 씨에게 다가왔고 병훈 씨도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한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유나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는 퇴직하실 때 퇴직금 많이 받으셨죠? 병훈 씨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돈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38년 일했으니까 좀 받긴 했죠. 병훈 씨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오빤 성실하게 사신 분이시니까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요, 오빠. 그 돈 지금 어떻게 관리하세요? 예금? 네, 대부분 예금에 넣어뒀어요. 안전하게 병훈 씨가 답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긴 한데 요즘 금리가 워낙 낮아서 사실 돈이 별로 안 불잖아요.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병훈 씨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요즘 예금 금리는 겨우 3%대였고 물가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렇긴 해요. 근데 투자는 위험하잖아요. 병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건 정말 위험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나 사업은 다르잖아요. 특히 전망 좋은 사업이면. 병훈 씨는 유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실버 레지던스 말씀이세요? 유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은요. 요즘 그 일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병훈 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유나가 핸드백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오빠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사업계획서고요. 이게 땅 관련 서류예요. 병훈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업계획서였습니다. 프리미엄 실버 레지던스 사업계획, 예상 수익률 연 25%, 투자 회수 기간 4년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쪽에 땅을 알아봤어요. 서울에서 가깝고 공기도 좋고 땅값도 적당하고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투자자 명단이에요. 병훈 씨는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낯선 이름들이 10명쯤 적혀 있었고 각자 투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5억, 3억, 2억 지금까지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아직 부족해요. 최소 50억은 있어야 시작할 수 있거든요. 병훈 씨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은행원 출신답게 숫자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사업 계획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고 시장 분석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아 보이네요. 병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쵸?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혼자서 발로 뛰면서 땅도 보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관심 있으세요? 병훈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 병훈 씨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서요. 그럼요. 당연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저는 절대 오빠한테 억지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정말 오빤 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는 거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근데요, 유나가 병훈 씨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오빠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오빠는 제가 믿는 사람이거든요. 오빠 같은 분이 함께하면 이 사업이 더 단단해질 것 같고 병훈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는다는 말, 자신이 필요하다는 말, 그게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병훈 씨가 말했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유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병훈 씨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계산해보고 수익률을 따져보고 위험 요소를 점검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가까워진 거 아닌가? 혹시 날 이용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대했고 따뜻하게 위로해줬고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이라면 벌써 노골적으로 요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나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며 제안했습니다. 병훈 씨는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아내를 그 실버 레지던스에 모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좁고 냄새나는 요양병원이 아니라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서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병훈 씨는 유나를 만났습니다. 생각해 봤는데요. 병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투자자분들도 만나보고 현장도 보고 정말이요? 유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빠, 정말 관심 있으신 거예요? 네, 일단은 알아보고 싶습니다. 병훈 씨가 답했습니다. 유나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오빠가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힘이 나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우리 함께 좋은 일 해봐요.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에요. 병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 누군가와 함께 꿈을 이룬다는 생각,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투자자 모임이 있어요. 오빠도 같이 가실래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네, 가보죠. 병훈 씨가 답했습니다.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안았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병훈 씨는 그녀의 따뜻함 속에서 마음이 녹는 걸 느꼈습니다. 외로움, 불안함, 죄책감 모든 게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가 병훈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빠, 오늘 투자자 모임 있는 거 기억하시죠? 병훈 씨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고 넥타이도 맸습니다. 거울을 보니 마치 은행 다니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그런 병훈 씨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정장 정말 잘 어울리세요. 역시 은행원 출신이시니까 달라요.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유나가 운전을 하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은 다 초기 투자자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병훈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유나가 옆에 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역 근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건물 로비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 반짝이는 샹들리에 정갈한 안내 데스크. 병훈 씨는 역시 제대로 된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프리미엄 실버 레지던스 기획본부라는 간판이 붙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회의실이 나왔습니다. 이미 5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중년 남녀들이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옷차림에 여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남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정형외과 의원 운영하고 있어요. 오병훈입니다.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병훈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박미선이에요. 부동산 중개업하고 있어요. 이철호입니다. 건설 자재 유통업하고 있습니다. 최영숙이에요. 남편이 치과 원장이고 저는 주부예요. 모두 반갑게 웃으며 병훈 씨를 맞았습니다. 병훈 씨는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들 평범한 중산층 사람들 같았으니까요. 유나가 앞으로 나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로 오병훈 선생님을 모시게 됐어요. 38년간 은행에서 근무하셨고 자산관리 전문가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은행 출신이시면 정말 든든하겠는데요.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분이에요. 재무관리 같은 거 전문적으로 봐주실 수 있잖아요. 박미선이 거들었습니다. 병훈 씨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 전문가로 인정받는다는 느낌. 퇴직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병훈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멋진 건물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5층짜리 건물, 넓은 정원, 골프 연습장까지 갖춘 시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 실버 레지던스예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대지 3,000평, 건물 연면적 2,000평 규모입니다.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100명의 입주자를 받을 수 있고 한 달 입주 비용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의료진 24시간 상주, 전문 간병인 배치, 물리치료실, 헬스장, 골프 연습장, 도서관, 문화강의실까지 모두 갖춥니다. 화면이 넘어가며 시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침실, 넓은 식당, 최신 의료 장비들. 병훈 씨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투자금은 32억입니다. 유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소 50억이 필요한데 앞으로 18억을 더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훈 선생님을 모시게 된 거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투자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병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일단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서류도 좀 더 검토해보고. 병훈 씨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도 다 그렇게 했어요. 최영숙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근데 현장 가보고 법무법인 서류도 확인하고 건축 허가증도 보고 나서 확신했죠. 법무법인이요? 병훈 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여기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정진이에요. 거기서 계약서 작성하고 투자금도 관리하고 있어요. 이철호가 명함을 꺼내 병훈 씨에게 건넸습니다. 병훈 씨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진,
대표 변호사 정민수 제대로 된 법무법인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 허가증이에요. 유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훈 씨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청 도장이 찍혀 있었고 건축 승인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원 출신답게 병훈 씨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딱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언제 가볼 수 있나요? 병훈 씨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시겠어요?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직접 보시면 더 확신하실 거예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병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유나가 아침 일찍 병훈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 경기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한적한 시골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요. 유나가 차를 세웠습니다.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건물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벌써 공사가 시작됐네요. 병훈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인부들이 작업하고 있었고 중장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병훈 씨는 상상했습니다. 아내가 여기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햇볕을 쬐는 모습을. 오빠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완성되면 오빠 아내분 모시고 오세요. 제가 특별히 좋은 방 드릴게요. 병훈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이 사업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오빠 정말이세요?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투자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병훈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에게는 15억이 있었습니다.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10억이요? 오빠 그렇게 큰 돈을. 괜찮습니다. 5억은 남기면 당분간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요. 병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감사해요. 오빠 덕분에 우리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병훈 씨는 뿌듯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오피스 빌딩 8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수 변호사입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병훈 씨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투자 금액 10억 원, 예상 수익률 연 25%, 투자 기간 5년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병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나가 옆에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함께해요. 제가 절대 후회하게 안 할게요. 병훈 씨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뱅킹 앱을 켰습니다.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완료 메시지가 떴을 때 병훈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지금 막 빠져나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병훈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는 저한테 구원자 같은 사람이에요. 법무법인을 나와서 유나가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축하 겸해서요. 두 사람은 근처 고급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유나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병훈 씨가 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유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투자자 한 분이 갑자기 빠지셨어요. 건강 문제로 8억을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공사 진행 중이라 돈이 묶여 있어서. 유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공사가 멈춰요.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병훈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오빠 미안한데 혹시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어요? 5억만 더. 5억을 더 투자하면 자신에게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병훈 씨는 망설였습니다. 오빠, 제가 이런 부탁하기 정말 싫은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오빠가 아니면 이 사업이 무너져요. 유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훈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억을 더 투자하면 전 재산 15억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유나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사업이 무너지면 지금까지 투자한 10억도 날리는 거 아닌가? 차라리 5억을 더 넣어서 사업을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일주일 후 병훈 씨는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5억 더 투자하겠습니다. 오빠. 유나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시 법무법인에 가서 추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5억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 0원. 병훈 씨는 빈 통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걱정 마세요. 2달만 기다리면 건물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입주 문의도 들어오고 성금도 받고 그때부터는 정말 탄탄해질 거예요. 병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걸었으니까요. 유나가 그를 안았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진짜로요. 오빠만 믿을게요. 병훈 씨는 그 따뜻함 속에서 불안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텅 빈 통장을 다시 확인할 때 병훈 씨는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괜찮겠지, 유나를 믿자. 이 사람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투자를 마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훈 씨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유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병훈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나 씨, 저예요. 전화 좀 주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유나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병훈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사흘째 되던 날 병훈 씨는 참지 못하고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8층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 레지던스 기획본부라는 간판은 떨어져 나가고 문에는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병훈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옆 사무실로 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던 회사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거기요? 며칠 전에 갑자기 나가던데요. 짐 싸서 밤에 나갔어요. 병훈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급하게 경기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그 건축 현장으로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일 거야. 유나가 날 속일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병훈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은 없었습니다. 기초공사라고 봤던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빈 땅이었습니다. 풀만 무성하게 자란 황량한 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부들도 중장비도 건축자재도 아무것도. 병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더 이상 설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흙바닥 그것만이 현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다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기계음만 되풀이됐습니다. 투자자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수, 박미선, 이철호, 최영숙 저장해뒀던 번호로 전화했지만 모두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병훈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투자자 모임, 법무법인, 건축 현장, 그리고 유나 전부 완벽하게 짜인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 공감해주던 눈빛,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 안 돼. 병훈 씨는 소리쳤습니다. 빈 땅에 대고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15억 평생을 모은 돈 아내와 단둘이 노후를 보내려고 아껴가며 모았던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병훈 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사기를 당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진술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투자하셨는데요? 15억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계약서는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병훈 씨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정진, 여기 실제로 있는 법무법인인데 사칭한 것 같네요. 이 주소로 가보셨어요?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투자금은 어느 계좌로 보내셨어요? 병훈 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경찰이 컴퓨터로 조회했습니다. 이 계좌 이미 해지됐네요. 돈 빼가고 바로 계좌 닫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많아요. 실버 레지던스, 요양원 사업 같은 걸로 접근해서 중년층 노리는 거, 일단 수사는 하겠지만 솔직히 돈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병훈 씨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 돈이 전부인데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경찰의 말은 공허했습니다. 병훈 씨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떠들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병훈 씨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 조용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통장, 텅 빈 마음. 병훈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쉽게 속을 수가. 유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골프장에서의 첫 만남,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 오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모두 계산된 거짓이었습니다. 병훈 씨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68세 노인, 외로움에 취약하고 따뜻함에 굶주렸던 한 사람의 약점을 그녀는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며칠 동안 병훈 씨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에는 요양병원에서 온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미납되었습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병훈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0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병훈 씨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일주일 후 병훈 씨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4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병훈 씨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내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훈 씨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병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 내가 다 날렸어. 30년 넘게 아껴가며 모은 그 돈을 내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정말 바보같이 속았어. 외로움에 속았어. 따뜻함에 속았어.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 아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훈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더 좋은 곳에 모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어. 나 이제 당신 병원비도 못 낼 것 같아.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움츠렸습니다. 병훈 씨는 그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손을 살짝 쥐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보는 걸까? 아니면 그저 반사작용일까? 병훈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병훈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훈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며 가장으로 살아오며 늘 자신있고 단단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다가 병훈 씨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원무과에 들러 말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한 달 밀리셨는데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만요. 그때까지도 안 들어오시면 퇴원 조치 들어갑니다. 병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길거리에 택배기사 모집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병훈 씨는 전단지를 뜯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슈퍼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택배도 해야 했습니다. 68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훈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밝은 미소, 따뜻한 목소리, 오빠 사랑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병훈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훈 씨는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택배 상하차 작업을 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집집마다 배달했습니다. 68세의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훈 씨는 겨우 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훈 씨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 택배 일을 합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이면 공립요양병원으로 향합니다. 낡은 병실, 좁은 침대, 바쁜 간호사들, 하지만 그곳에 아내가 있습니다. 오늘도 병훈 씨는 아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꺼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시집입니다. 천천히 읽어줍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목소리는 잔잔합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칩니다. 주황빛이 아내의 얼굴을 비추고 병훈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다가 병훈 씨는 일어섭니다. 내일 또 올게. 잘 자요. 아내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쥐고 병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며 병훈 씨는 작게 한숨을 쉽니다. 피곤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니, 후회는 있습니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둔 것, 그게 벌을 받은 건지도 모릅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병훈 씨는 외투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주머니 속에는 오늘 번 5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정직하게 번 돈입니다. 아무도 속이지 않았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은 깨끗한 돈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병훈 씨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예전에 유나와 함께 봤던 그 별들, 그때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화려한 실버 레지던스, 풍요로운 노후, 새로운 사랑하지만 그 모든 게 신기루였습니다. 지금 병훈 씨에게 남은 건 많지 않습니다. 낡은 아파트, 빈 통장, 68세의 늙은 몸하지만 하나는 남았습니다. 아내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버스가 왔습니다. 병훈 씨는 천천히 올라탑니다. 창가에 앉아 흔들리는 불빛들을 바라봅니다. 외롭습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에 속지 않습니다. 따뜻함이 그립습니다. 여전히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엽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방. 병훈 씨는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엽니다. 라면 하나가 전부입니다.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고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맛은 없지만 배는 채워집니다.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병훈 씨는 생각합니다. 내일도 일해야지. 아내한테 가야지. 손 잡아줘야지. 그렇게 하루가 끝나갑니다. 68세 오병훈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을 남깁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38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숫자를 다루던 사람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도 외로움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따뜻함에 굶주린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지를. 병훈 씨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꿈꿨던 노후, 품위 있는 마무리, 평생 지켜온 자존심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화려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인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은퇴 후의 삶은 길고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나타날 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다가오는 따뜻함은 의심해봐야 하고 너무 달콤한 제안은 경계해야 하며 무엇보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병훈 씨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속았지만 다시 배웠으며 무너졌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가는 것, 화려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외롭지만 곁을 지키는 것. 병훈 씨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택배를 배달하고 아내를 만나러 가고 손을 잡아주고 책을 읽어줘야 합니다. 그게 지금 병훈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요.